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학규입니다. 제가 화면 공유할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CITS 통신에 대한 이해 및 관련 표준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CITS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CITS에서 사용되는 V2X 통신에 대한 개요, 그리고 CITS 통신 관련 기술 및 시장 동향, 그 다음으로 국가별 CITS 통신 관련 표준과 CITS 통신 표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CITS 통신 프로토콜 표준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ITS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ITS는 코오퍼레이티브 ITS의 약자고요. 협력형 ITS라고도 부릅니다. 이 CITS의 개념은 차량이 주행 중에 그 운전자에게 주변 교통 상황과 급정거, 낙하물 등의 사고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 간 통신인 V2X 통신이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V2X 통신을 도입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CIT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TS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ITS가 적용이 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서 안전성과 이동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도로관리 중심에서 이용자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CITS가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이나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어떤 도로상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이 사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스템이 CITS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와 CITS가 접목되는 그런 이제 기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차량 센서 기능이 일부 어떤 상황에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그리고 이제 센싱 범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CIT에서 사용되는 이 V2X 통신을 접목하게 되면 어떤 그 검지 거리의 이제 확장 등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와 CITS를 접목한 자율협력주행이라는 기술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CITS에서 서비스되는 주요 대표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위치 기반의 데이터 수집과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지국을 통해 센터로 전송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위치 기반의 데이터 수집이 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교통정보가 생성이 되고 반대로 기지국을 통해 각 차량에게 위치 기반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변에 설치된 검지기와 같은 센서를 통해서 도로상의 어떤 위험 상황을 감지를 하고 이러한 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차량에게 제공되는 도로 위험 구간 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면의 어떤 상태를 검지하는 검지기로부터 수집된 정보가 기지국을 통해 차량에게 제공되는 노면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도로상의 어떤 도로 작업이 진행 중일 때 이런 정보들이 마찬가지로 기지국을 통해 차량에게 제공되는 도로 작업 구간 주행 지원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제어기와 기지국이 연계가 되어서 이 신호등 정보를 기지국을 통해 차량에게 미리 전달함으로써 교차로 신호 위반을 방지하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그쪽 이제 서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서로
기지국을 통해 교환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스 운행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요.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자신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지국을 통해 센터로 전송함으로써 버스 운행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버스 운행 정보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옐로우 버스 운행 안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이제 기지국을 통해 제한 속도를 차량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쿨존에서의 속도 제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상에 있는 보행자를 카메라 등으로 감지를 해서 이를 통해 기지국을 통해 이 보행자 정보를 차량에 제공함으로써 보행자 충돌을 방지하는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간 통신을 통해서 전방에 발생한 어떤 돌발 상황이나 사고 상황을 후방에 있는 차량에게 전달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량 추돌 방지 지원 서비스나 차량 긴급 상황 경보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앰뷸런스나 경찰차 같이 긴급 차량들이 접근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동 정보를 전방의 차량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제 길을 비켜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긴급 차량 접근 경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CIT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그 VTX 개요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뭐 심한 안개가 꼈다든가, 밝은 곳에서 터널로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라든가, 그리고 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전방의 시야를 좀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방에 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시작된 게 이제 V2X, 그러니까 차량 간 무선 통신 기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차량 간 무선 통신을 통해서 전방의 상황을 이제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운전자에게 도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술이 V2X 기술이 되겠습니다. V2X 기술은 처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돼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Vehicle to Infrastructure, 약자로 V2I 통신이고요. 말 그대로 차량과 인프라 간의 무선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도로변에 설치된 노변 센서가 도로상의 어떤 낙하물이라든가 정지 차량이라든가 보행자 같은 도로 장애물을 검지를 해서 이런 정보를 기지국을 통해 후방에 있는 차량에게 전달을 해주는 형태의 통신이 V2I 통신이 되겠습니다. V2I 통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도로 장애물 검지 및 제공, 뭐 차량 내 전광판, 차량 자동 제어 서비스 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도로 빙판이나 장애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Vehicle to Vehicle, 그러니까 약자로는 V2V고요. 이제 차량과 차량 간 무선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방에 있는 어떤 차량이 스스로 감지한 어떤 차량의 돌발 상황들을 차량 간 무선 통신을 통해 후방에 있는 차량들에게 전달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후방에 있는 차량들은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안전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통신 방식이 V2V 통신입니다. 그래서 이 V2V 통신을 적용하게 되면 충돌이나 추돌 사고 예방 서비스, 그리고 군안 차량 접근 알림 서비스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고요. 뭐 예전에 발생했었던 서해대교나 영종대교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대형 추돌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2V와 V2I 통신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확장이 돼서 현재는 뭐 차량과 자전거, 뭐 차량과 보행자, 차량과 집,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물과의 통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CITS 통신 관련 기술 및 시장 동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CITS에서 사용되는 V2X 통신 기술은 약 한 20년 전부터 그 웨이브라는 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웨이브라고 주로 부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DSRC라고 부르는 이제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웨이브 기술을 가지고 뭐 다양한 국책과제라든가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CITS 서비스를 검증을 해 왔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어, 그 웨이브와 다른 그러니까 셀룰라 통신 기반의 어떤 VTX 기술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3GPP라는 그 셀룰라 통신 기술을 표준화하는 표준화 단체에서 셀룰라 VTX라는 기술을 새롭게 표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릴리즈 14 표준을 통해서 LTE 기반의 V2X 표준화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릴리즈 16 표준 문서를 통해서 5G 기반의 5G V2X라는 V2X 기술을 표준화를 했습니다. 이 웨이브와 셀룰라 VTX 기술은 이제 서로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통신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국가별로 다 VTX 통신 기술 선택을 위한 뭐 다양한 논의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두 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웨이브는 IEEE 802.11P라는 표준에서 표준화가 된 기술이고요. 2010년도에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선랜 기반의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용량은 CVTX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실증을 통해 이제 신뢰성이 확보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셀룰라 VTX의 경우에는 표준은 3GPP 릴리즈 14 이상 표준부터 셀룰라 VTX가 포함되어 있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신 기술은 LTE나 5G 같은 셀룰러 기반의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통신 용량은 웨이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이게 표준화되고 기술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실증을 거치지 못해 이제 그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는 웨이브보다는 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관련된 각 국가별 기술 현황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웨이브 통신 기술과 CVTX 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 기술을 이제 채택하고자 하고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셀룰라 V2X 기술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까지의 결론은 일단 웨이브와 CVTX 통신에 대한 실증을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할당되어 있던 7개의 CITS 주파수의 일부를 웨이브 그리고 일부를 CVTX 쪽에 할당을 해서 각각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실증 사업 결과에 따라 이 둘 중에 하나의 통신 표준을 선택을 해서 단일 표준으로 이제 확정 짓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그 5.9GHz 대역에 그 할당된 CITS용 주파수 채널을 나타내는 건데요. 7개 채널을 기존의 웨이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뭐 3개 정도 셀룰라 VTX 쪽에 이제 재할당한다는 게 아닌데요. 이게 이제 최종안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나왔던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웨이브 쪽 주파수 채널하고 CVTX 쪽 주파수 채널이 어떻게 할당될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웨이브 기술을 이제 버리고 CVTX 통신 기술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주파수를 할당하는 FCC라는 기관에서 99년도에 웨이브용으로 이제 7개 채널을 할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 7개 채널 중에 하위 4개의 채널은 와이파이 쪽에 이제 할당을 하고 상위 3개의 채널은 셀룰라 VTX에게만 할당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 주파수 할당을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요 그 주파수 할당 안만 따지고 보면 더 이상 이제 미국에서 웨이브는 사용하지 않고 CVTX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ITS G5라고 부르는데 이제 웨이브 기술을 유럽에서는 ITS G5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유럽은 웨이브가 일부 강세인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그 이 웨이브 기반의 이 차량 통신 장치를 신차에 의무 장착하는 법 제화를 시도를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됐고요. 이때도 이제 웨이브와 이제 셀룰라 VTX 이 통신 기술의 어떤 중립성 문제 때문에 법 제화가 실패되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차량 제조사별로 선택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기술을 이용을 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BMW 같은 것은 셀룰라 VTX를 선택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는 그 이제 유럽 도로 인프라 운영자 연합에서 CVTX 기술에 대한 반대 성명을 이제 낸 좀 사례가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특정 CVTX 기술의 경우 특정 기업의 어떤 특허 독점 문제로 공고 안전 기술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ITS G5가 좀 강세라고 뭐 확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세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기존의 그 CITS용 주파수를 3개를 이제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 3개에서 6개로 이제 확장을 함으로써 CITS 서비스를 이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5MHz 대역의 9MHz 폭의 단일 채널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아리브라는 곳에서 표준화한 아리브 스탠다드 T109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셀룰라 VTX 기술을 단일 국가 표준으로 지정해서 현재까지 이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9에서 5.925MHz, 기가헤르츠의 20MHz 대역을 CVTX용으로 할당을 해서 이제 20MHz 단일 채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VTX 개발과 실증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웨이브는 이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국내 이제 시장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CITS 실증 사업들이 좀 진행이 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전, 세종이라든가 서울, 제주, 수도권 고속도로, 광주, 울산 등의 CITS 실증 사업들이 진행돼 왔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LTE-VTX와 웨이브 기술의 어떤 병행 실증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진행될 실증 사업에서는 웨이브와 LTE-VTX를 병행해서 실증하는 형태로 실증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목표상으로 2023년까지 KNCAP 안전도 평가 항목에 VTX 통신에 관련된 항목을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과제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이브 기반의 단말기와 기지국 제품 대상으로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CITS 인증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시작이 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노변기지국에 대한 인증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굉장히 많은 실증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DSRC 대신에 이제 LTE 기반의 CVTX 기술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CITS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실증을 현재까지 진행을 많이 해왔고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까지 유로 엔캡 안전도 평가 항목에 이 VTX 항목을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용화 측면에서는 그 폭스바겐의 8세대 골프 차량에 그리고 이제 ID3, ID4 전기 차량에 웨이브 기반의 VTX 통신 장치가 실제 내장돼서 차량이 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폭스바겐이 웨이브 기반 기술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된 수준의 관점에서 봐서는 이제 웨이브가 일부 좀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국가별 CITS 통신 관련 표준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및 한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표준을 미국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좀 설명드리고요. 일단 표준화는 2003년도에 ASTM이라는 이제 곳에서 표준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이 다양한 계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맥이나 파이 계층 표준은 웨이브 쪽은 IEEE 802.11P라는 표준으로 표준화가 되었고 그리고 CVTX 쪽은 3GPP 릴리즈 14 표준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통신이나 보안 계층 표준은 이제 IEEE 1609라는 표준화 작업반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메시지 관련된 표준은 이제 SAE라고 부르는 미국 자동차 공업협회 표준인 J2735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VTX 통신 기술을 좀 비교를 해보면 앞서 계속 말씀드린 이제 웨이브와 이제 셀룰라 VTX 통신 간의 이제 비교가 되겠는데요. 이제 DSRC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IEEE 802.11P라는 표준에서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셀룰라 VTX 같은 경우에는 3GPP 릴리즈 14 버전부터 이제 표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LTE 기반의 셀룰라 VTX의 후속 기술로 지금 5G VTX 기술이 2021년도에 3GPP 릴리즈 16 버전으로 이제 표준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DSRC의 경우에도 이제 이 IEEE 802.11P의 후속 표준이 현재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IEEE 802.11BD라는 워킹 그룹에서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표준은 아직은 이제 표준화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표준화 작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계층은 그 웨이브 쪽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 셀룰라 VTX 기술을 사용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만 이제 모든 차량과 기지국이 서로 호환이 돼서 통신이 가능하지만 이 무선 통신 기술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네트워킹 기술이나 보안 기술 그리고 메시지 형식 같은 표준은 이제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맥 계층이나 파이 계층 같은 부분은 이제 로어 레이어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합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웨이브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5G VTX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선택이 가능한 이제 형태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 위에서 동작하는 어떤 네트워킹에 관련된 표준이나 이제 보안에 관련된 표준들은 앞서 설명드린 이제 IEEE 1609에서 정의된 그런 표준들을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지금 구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CITS 관련돼서 한국에 정의된 이제 표준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표준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VTX에 관련된 노변 기지국과 이제 차량 단말기, OBU라고 부르는 차량 단말기 사이에 이제 이렇게 1번에서 6번, 8번, 9번, 11번 이런 이제 표준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TTA나 그리고 이제 ITS 코리아에서 정의한 이제 단체 표준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변기지국과 신호제어기 간의 표준은 뭐 경찰청 표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와 노변기지국 간의 표준들은 또 주로 이제 ITS 코리아 단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이제 표준화를 주도를 하고 있고요. 지오 네트워킹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그 CITS 관련 프로토콜을 표준화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CITS 통신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VTX 관련 통신 관련 표준을 크게 5가지 분야로 좀 나눠봤습니다. 예, 첫 번째가 통신 프로토콜 표준, 그리고 두 번째가 메시지 규격, 그리고 장치 규격, 그리고 보안 시스템 규격, 마지막으로 인증 규격으로 좀 나눠봤고요. 통신 프로토콜 표준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제 주로 이제 IEEE 1609라는 그 표준화 작업 그룹에서 이제 뭐 네트워킹 관련된 기능이나 보안에 관련된 기능, 그리고 아키텍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EEE는 이제 미국의 표준화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의 표준이고요. 한국은 이 미국의 IEEE 표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구격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SA라고 부르는 미국의 자동차공업협회라는 표준화 단체에서 정의한 J2735 표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을 살펴보시면 어떤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간에 교환되는 다양한 메시지들의 형식을 이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2735 규격을 좀 기반으로 해서 한국형으로 좀 더 개선한 이제 표준이 그 ITSK 00100-2 CITS 규격 제2부 VTX 정보 연계라는 표준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장치 규격은 이제 차량 단말 쪽과 그리고 기지국 쪽을 나눠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차량 쪽은 SA의 J29451이라는 표준에서 이 단말기 차량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의 동작에 대해서 단말기가 어떤 프로토콜 표준을 어떻게 만족해야 되고 정보의 신뢰성은 이 정도를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메시지는 이 정도로 이제 전송을 해야 되고 이런 요구사항들을 좀 정의하고 있고요. 그 노변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US DOT에서 만든 DSRC 로드사이드 유닛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규격이 있습니다. 이 규격에서 기지국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ITS 코리아 단체 표준 중에 하나인 ITSK 00114 CITS 노변기지국 규격에서 국내용 노변기지국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 규격에는 이제 SCMS라는 규격이 있는데요. 이 VTX 통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안 인증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각 차량과 노변기지국의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보안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단 SCMS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규격을 정의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SCMS 규격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용으로 이제 기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IEEE 1609.2.1이라는 표준에서 이 SCMS를 구성하는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 중에 차량이나 기지국에 해당되는 얘를 이제 end entity라고 부르는데 이 차량이랑 기지국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만 따로 뽑아서 이제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이 IEEE 1609.2.1 표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인증 규격은 이제 옴니에어라는 곳에서 지금 그 VTX 단말기나 기지국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옴니에어에서 이 각 제품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어떤 기능별로 이렇게 인증 규격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한국은 이제 이 옴니에어 인증 규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CITS 각 통신 프로토콜의 각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EEE 1609.0 표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은 이 VTX 장치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EEE 1609.2나 1609.3이나 1609.4, 12 이런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이제 하나의 그 문서로 만든 것이 이 1609.0 표준이 되겠고요. 이제 아키텍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스택 구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파이 쪽과 맥 쪽은 이제 802.11 그리고 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셀룰라 VTX가 적용되게 되면 이제 3GPP, 뭐 릴리즈 14나 15, 16 이런 이제 표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위 맥단에서는 이제 169.4라는 이제 표준 그리고 그 위쪽에 이제 네트워킹 관련된 계층에서는 이제 169.3이나 169.12 표준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된 내용은 169.2 표준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69.11이라는 표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169.11 표준은 이 VTX를 이용을 해서 이제 톨링을 하는 이제 그런 표준인데 이는 필수 표준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뭐 크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도 좀 들어있는데요. 뭐 프로토콜 계층 간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측에 보고 계시는 이 웨이브 프로토콜 아키텍처를 이제 가운데 있는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OSI 7계층 모델 그리고 이제 제일 좌측에는 이제 ISO 국제표준에서 정의한 이제 ITS 스테이션 아키텍처에 이렇게 매핑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는 내용을 그림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웨이브 디바이스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이제 예시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던 이제 IP, TCP/IP 통신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 서비스용으로 이제 따로 정의된 이제 웨이브 쇼트 메시지, 그러니까 WSMP라고 불리는 이런 프로토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뭐 이런 서비스들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일 좌측 위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나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편의 서비스들은 뭐 TCP/IP를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뭐 2735 메시지를 통한 뭐 안전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는 이제 웨이브 전용으로 정의된 웨이브 쇼트 메시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걸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전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은 이 웨이브 쇼트 메시지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교환하게끔 주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 서비스 쪽은 이제 TCP/IP 쪽을 사용해서 제공되게끔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시스템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좌측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이 이제 노변 기지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차량에 장착되는 차량 단말기인데요. 이제 노변 기지국 뒤쪽으로는 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차량 단말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으로는 이제 차량 내부의 ECU라든가 뭐 다양한 이제 시스템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기지국과 단말기가 이제 그 무선 통신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웨이브 표준이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지국과 단말기가 이제 무선 통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뭐 센터 쪽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차량 내 다른 디바이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제 웨이브 표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편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TCP/IP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TCP/IP를 사용하게 되면 그 노변 기지국이 이제 IP 라우터처럼 동작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단말기 쪽에 이제 TCP/IP 패킷이
노변기지국을 통해서 라우팅이 돼서 노변기지국 뒤편에 붙어 있는 어떤 인터넷 쪽의 서버 쪽에 이제 전달이 돼서 IP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노변기지국이 제공하는 IP 중계 기능을 통해서 인터넷 접속도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웨이브 기반의 어떤 장치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표준은 IEEE 160.12 표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표준의 제목은 Identifier Allocation이고요. 말 그대로 이 통신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아이디들, 식별자들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SID라는 이제 식별자인데요. Provider Service Identifier고요. 얘의 약자고요. 각 서비스, 요는 각 서비스들을 이제 숫자로 좀 구별하자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이패스 같은 일렉트로닉 피 콜렉션은 이제 우리가 0x01이라는 숫자로 서로 이제 구분을 하자라고 이제 약속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PSID들은 웨이브 패킷에 수납이 돼서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는 그 패킷에 들어있는 이 PSID를 보고 아 이게 무슨 서비스를 위한 이제 메시지인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안에 보면 이런 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서 이런 PSID가 이제 현재 정의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예제에 관련된 표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킹 서비스를 다루고 있는 1609.3 표준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웨이브 장치는 그 웨이브 전용으로 정의된 웨이브 쇼트 메시지 프로토콜 패킷하고 이제 IP 패킷의 통신을 동시에 지원하게끔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쇼트 메시지 프로토콜은 이 IEEE 160.3 표준에서 새롭게 정의한 메시지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짧은 데이터를 좀 편하게 송신하는 데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ITS 서비스에서 구현된 대부분의 이제 안전 서비스에 이 WSMP 프로토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IP 패킷 통신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IP 통신은 기존 인터넷망에서 사용되는 TCP/IP 프로토콜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무선을 이용해서 이 IP 패킷이 교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IP 통신은 주로 인증서 다운로드라든가 이제 OTA 업데이트 같이 주로 이제 기지국과 차량, 그러니까 기지국으로부터 뭔가 다운로드 받는 이런 형태의 통신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SMP 패킷은 이제 특징이 각 메시지 하나하나별로 그 메시지별로 전송 거리라든가 속도라든가 전송 채널을 선택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뭐 짧게 보내거나 이제 멀리 보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선택지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안전 서비스 메시지를 자유롭게 좀 편하게 이제 보낼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IP 통신은 이제 기존에 계속 사용되어 왔던 이제 그 통신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사실은 개념이 크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별로 무선 채널이라든가 전송 파워라든가 데이터 레이트 같은 것을 정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파라미터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WSMP처럼 메시지별로 이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제 트랜스미터 프로파일이라고 이제 명명된 그런 프로파일에 이제 채널이나 트랜스밋 파워 그리고 데이터 레이드를 저장해 놓고 모든 IP 패킷에 대해서는 그 프로파일에 따라서 전송하게끔 하도록 표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는 이제 모든 IP는 이제 공통된 채널에 공통된 전송 파워로 이렇게 전송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프로파일의 설정을 바꾸면 다시 이제 바꾼 프로파일대로 전송은 가능합니다. 데이터 플레인 쪽은 이렇게 이제 WSMP와 IP 패킷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관리 쪽, 매니지먼트 플레인 쪽에서는 뭐 5가지 정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뭐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WSM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어떤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제 앞서 어떤 서비스를 식별하는 그 식별자가 PSID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동작에 따라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메시지만 이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이제 톨링만 이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톨링에 관련된 메시지만 받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이 VTX 스택 쪽에 이제 그 톨링에 해당되는 PSID를 갖는 WS 패킷만 받겠다.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동작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어떤 서비스 메시지만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이제 WSM 서비스 리퀘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채널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지금 WM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그 1609.3에 정의된 어떤 프로토콜을 관리하는 이제 스택 쪽에 구현되는 어떤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나는 이제 몇 번 채널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으니까 그 채널에 좀 접속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게 채널 서비스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받으면 이 WM이라는 그 시스템 구성 요소는 이제 밑에 쪽 RF 칩이나 모뎀 칩을 제어를 해서 이제 요청받은 채널로 이제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로바이드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얘는 이제 주로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지국이 이제 본인이 그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들을 광고하기 위해 이제 사용되는 이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이제 특정 채널로 제공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이 기능을 이제 수행이 되면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169.3 기능 쪽 프로토콜은 이 등록된 이 프로바이더 서비스 정보를 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WSA라고 부르는 광고 메시지를 생성해서 주기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기지국으로부터 이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 광고 메시지 안에 있는 어떤 그 서비스 정보들을 보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가 이 기지국에서 제공이 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해당 채널로 접속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동작이 이제 수행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유저 서비스 리퀘스트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얘는 주로 차량 단말에서 존재하는 기능이고요. 각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프로토콜 스택 쪽에 이제 나는 이런 서비스를 좀 받고 싶으니까 이 서비스가 발견되면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원하는, 그러니까 등록했던 그 서비스 정보가 담긴 기지국 광고 메시지가 수신이 되면 이 프로토콜 쪽에서 이 광고 메시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요청했던 어플리케이션이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서비스가 발견이 되면 그런 서비스가 발견됐다고 어플리케이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후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그럼 그 기지국과 통신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받게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IEEE 1609.2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609.2 표준은 보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서명 기술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다음이 이제 암호화 기능을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인증서 기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 자체를 암호화하지는 않고 메시지가 뭔가 중간에 변조됐을 때 그거를 수신 측에서 알 수 있도록 특정 코드를 뒤에다 이제 달아주는 걸 서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 메시지 본문 자체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다만 중간에 만약에 이게 변조가 되게 되면 받은 쪽에서 이 반전됐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암호화는 반대로 말 그대로 이제 메시지 본문 자체를 암호화해서 이제 송신자가 원하는 어떤 수신자 외에는 아무도 이 내용을 복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에게나 이제 보여주고 싶지만 변조돼서는 안 되는 메시지에 주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이제 암호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로 특정 수신자하고만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자 할 때 이제 암호화 기능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서명에는 이제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키가 이제 인증서에 담겨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09.2에서 정의하는 이제 보안 기능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가짜 RSU나 가짜 OBU가 변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방 50m 앞에 있는 도로 장애물을 변조를 해서 뭐 500m 앞에 있다고 이렇게 변조를 해버리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1609.2에 정의된 이제 보안 기능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명이 뒤에 부착이 되게 되면 메시지가 변조가 되면 이걸 다 수신 측에서 다 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조 메시지를 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ECC라고 부르는 어떤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암호학자들이 이렇게 뭐 암호 수식을 통해서 이렇게 뭐 서명도 생성하고 서명도 검증하고 이런 이제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 표준 자체에서는 요 암호 알고리즘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고 기존에 정의된 이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라고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에서 사용되는 이제 서명 알고리즘은 ECDSA라고 부르고요. 일립틱 커브 이제 디지털 시그니처 알고리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타원 곡선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어떤 샌더가 메시지를 보낼 때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개인 키로 뭔가 이제 서명을 생성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공개키도 같이 리시버에게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럼 리시버는 그 송신자의 공개키와 수신된 서명을 이렇게 이제 서명 검증 알고리즘에 넣어서 돌려서 이게 이제 변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샌더가 메시지도 전송을 하고 이 메시지에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뭔가 생성해낸 이 서명도 전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공개 키도 이렇게 리시버 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어떤 공격자가 혹은 해커가 이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변조하거나 이 공개 키를 변조하거나 서명을 조금이라도 변조를 하게 되면 이 수신 쪽 검증 알고리즘에서 이게 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검증 실패가 뜨기 때문에 어, 이 변조 여부를 다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메시지가 중간에 하나도 변조되지 않아야만 이 검증 알고리즘이 석세스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제 메시지 변조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RTS 서비스에서 적용되는 대부분의 안전 메시지는 뭐 특정 누구에게만 이제 몰래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도로상의 어떤 위급 상황을 이제 다수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암호화되지 않고 이제 서명 알고리즘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이라도 이제 변조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명을 다 부착해서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IES라고 부르고 있고요. Elliptic Curve Integrated Encryption Scheme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일단은 메시지 본문 자체를 암호화해서 수신자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메시지를 이제 뭐 AES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AES로 암호화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대칭 키가 없으면 누구도 이 암호화 메시지를 풀어서 볼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 대칭 키를 이제 결국 리시브 쪽에 좀 보내줘야만 이 리시버에서 이 대칭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구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칭 키도 이제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대칭 키를 평문으로 그대로 보내주면 누구나 이 AS의 대칭 키를 받아서 이 암호화된 메시지 본문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암호화를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AS의 대칭 키는
이 리시버의 공개 키로 이제 암호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이 대칭 키는 이 리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됐기 때문에 이제 리시브의 개인 키로만 이제 풀릴 수가 이제 복호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시버만이 이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요 AS 대칭 키를 복호화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해서 메시지 본문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지금 드린 부분에서 서명에서도 그렇고 암호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개인 키가 있고 공개 키가 있는데 공개 키는 이제 서로 공유를 하는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키를 이제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어떤 방식이 필요한데 이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제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인증서 안에 보통 자신의 아이디라든가 그 자신의 이제 공개 키 같은 걸 이제 넣어서 이제 서로 교환하게끔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인증서의 주요 용도는 이제 인증서 소유자의 이제 공개 키를 공유하는 게 이제 주요 용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서 안에는 인증서 소유자의 이제 신원, 아이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인증서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장치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의 개인 키와 공개 키를 생성한 다음에 자신의 인증서에 넣을 아이디나 권한 등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인증서 발급 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면 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이제 이 공개 키를 담아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되고요. 각 장치에게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게 되고요. 각 장치들은 이 인증서 안에 들어있는 이제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제 서로 이제 서명도 하고 이제 암호화도 하고 이런 이제 이런 공작이 수행되게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